오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스타트! 네,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눴잖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을 쫙 할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쫙 한 다음에 먼저 5, 7세 수학적 사고력 밑그림 그리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고 그런 걸 키우기 위한 책을 제가 내 말도 따라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편집하기 힘들더라고. 다시. 그래야겠네요. 자, 그래서 5, 7세 수학적 사고력 밑그림 그리기. 거기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골라왔어요. 이 책을 지금 이제, 책을 이렇게 골라왔어. 어떤 그 예시를 하나씩 들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이제 하나씩 골라왔는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이제 묶어서 이거 내일부터 공부할 거예요. 제가 책은 되게 잘 고르거든요, 여러분.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보세요. 근데 이 책들이 너무 괜찮아요. 내가 이따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자,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건데 내가 중간에 이거 댓글 안 읽을 거야. 댓글 안 읽고 내가 얘를 최대한 빨리 한 20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얘기 내가 실컷 들어줄게. 알겠지? 자, 먼저 내 얘기 듣고 자기들 얘기 나중에 하는 거 알겠지? 중간에 끼어들기,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딴 얘기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하던 얘기 하셔야죠.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알겠지? 자, 자기들 믿고 나 그럼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네. 신은 12대의 배가 아직 남아있는 한 대의 배밖에 없네. 자, 이제 유튜브 배를 타고 출발! 자, 이제 장난 그만 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세에서 7세. 왜 내가 하필 5세, 7세라고 했을까? 4세는 얘기 왜 안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4세는 좀 더 애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애기라고 보고 5세부터 7세 사이에는 약간 사람과 짐승의 중간 정도? 요런 정도의 나이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나이 애들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죽음이라던가 이런 삶의 굴곡이라던가 또는 나이라던가 이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 때예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거리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서 애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다 배워오잖아. 어떤 지식 덩어리들을 배워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상상력이 좀 없어져. 근데 5, 7세는 안 그러거든요. 5, 7세는 안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과목의 분화가 안 돼 있는 나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과목을 분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마표 하기 되게 힘들어요. 영어는 영어 따로, 수학은 수학 따로, 한문은 한문 따로, 국어는 국어 따로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되게 피곤하잖아, 그치? 근데 이 5, 7세는 아직 과목의 분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책으로 이야기도 나눠서 한글도 할 수 있고 수학 얘기도 할 수 있고 철학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영어 컨텐츠를 얹으면 영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5, 7세는 엄마표를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나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 먹은 형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애들이 됐어.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어떤 답을 구해내잖아요. 그죠? 수학은 학년이 높아지고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하고 이 답을 구하는 그 사이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우리가 전략을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찾아내기 위해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 개념을 연결도 해봐야 되고 방법을 비틀어도 봐야 되고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요렇게도 해볼까? 이런 궁리를 굉장히 많이 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 해서 모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이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야 돼.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력자가 붙었잖아. 그래서 어떤 능력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생겨. 얘는 언제 생기지?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하면 갑자기 이 없던 수학적 사고력이 딱 생기나? 아니거든요. 이 수학적 사고력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꾸준히 축적이 되는 건데, 제가 많은 아이를 관찰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여기서 관계는 뭐 사이가 좋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사소통으로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을 거야. 자, 의사소통으로서의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집의 아이일수록 이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더디게 발전해요. 굉장히. 근데 문제는 수학의 지식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이전의 상태에 부모님과 어떤 활동을 해왔던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 사고력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밑그림을 그린데, 아니, 왜 574에 밑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수학적 사고력을 정말 그게 발현이 되는 건 고등학교 때야. 여기에 색깔도 입히고 막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574 때는 뭐를 해야 돼? 스케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아니야 좀 지워도 봤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제가 이제 밑그림 그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제 그 정도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밑그림 그리는 시기에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봐야 돼. 오늘 우습기 뺄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수학은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잖아. 그치? 근데 어린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 추상적인 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을 제시해요. 어떤 상황, 교과서에도 항상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뭐 이런 과정들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뭐 6 나누기 2는 3. 내가 만약 이런 걸 가르치려고 했어. 그럼 6개라고 하는 그 쿠키 6개를 갖다 놓고 애들한테 2개씩 나눠준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잖아. 이런 상황을 제시해. 그런 걸 나누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내가 나눴으면 알았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멋진 수학 용어로 맥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락화. 내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추상적인 이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거기에다 뭐를 붙여야 된다? 어떤 상황을 입혀야 된다. 이걸 맥락화라 그래. 근데 여러분, 나이를 계속 먹어서 6 나누기 2는 3 할 때 나이를 계속 먹었단 말이야. 내가 맨날 사과 6개를 2명한테 나눠준다. 이걸 맨날 생각해야 6 나누기 2는 3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엔 자동으로 되잖아. 그렇게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수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 그거를 우리가 탈맥락화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수학은 결국엔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우리 애들은 나이가 어떻지? 어리잖아. 그럼 우리는 애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상황을 접목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런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574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경험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 얘를 키워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식 세묶음이라는 게 어떤 거지? 내가 근데 머릿속에 친구들하고 2개씩 뭘 나눠 먹어본 적도 없어. 엄마하고 마트 가서 뭘 2개씩 묶어본 적도 없어. 뭐 놀이동산에 가본 적도 없어. 아무 경험이 없어. 그럼 걔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겠죠. 그죠? 자, 574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보면. 그거를 제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엄청 좋은 내용이야. 알지? 너무 늦게 했다. 그치?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하는 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하는 일.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간. 보여요? 만져져요?
안 만져지지.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죠? 속력이라는 건 어때요? 1분에 몇 킬로미터로 가고 2분에 몇 킬로미터로 가고 3분에 몇 킬로미터로 가고 이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가 속력이잖아. 그지? 이 시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 개념이 아이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시간의 경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시간이라는 건 결국 변화를 뜻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잖아. 그걸 변하는 어떤 상황을 목격함으로써 우리는 뭘 알 수 있지?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이런 경험을.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낮과 밤이 있죠? 해가 떠서 해가 졌어. 몇 시에 해가 떴는데 몇 시에 해가 졌더니 해가 사라지고 난 건 밤이래.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낮이래. 낮하고 밤을 더했더니 하루가 됐어.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린 또 뭘 알 수 있다? 내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그 안에 수학이 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OCS 때는 바로 어떤 그 수학적인 특징을 잡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규칙적인 흐름들을 찾아내는 거죠. 즉 시간 속에서 우리가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사랑도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 그런데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라는 거를 애들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줄 때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감을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켜야 돼요. 오감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밤이 되고 아이들이 특히 밤이 되었을 때 라방 제방 볼 수 있나요? 네, 내일 아침까지 제방할게요. 자, 보세요.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어. 불을 딱 껐어. 그럼 어떻지? 갑자기 엄마 아빠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가 더 잘 들리죠. 그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때? 이때가 진짜 좋은 시간인 거야. 엄마랑 아이랑 대화하고 서로 심장 뛰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귀를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귀를 막으면 눈이 발달될 수 있고요. 눈귀를 다 막으면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5, 7세 때 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카페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이들하고 헬렌 켈러 놀이를 했대요. 전 이거 참 괜찮게 봤어요. 눈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리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 이렇게 하면서 눈 가리고 어떤 게 낙엽도 밟아보고 그런 걸 막 느껴본 거죠. 전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오감을 발달시키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찰흙 같은 거 있잖아요. 찰흙 같은 거 슬라임 같은 걸 만지는 활동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포근함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촉감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고 그걸로 통해서 내 어떤 감정을 대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뭐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사물을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화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지하철 타러 가다가 계단에 딱 부딪혔어. 그럼 뭐라 그래? 계단이 나를 때렸어. 이러잖아요. 계단이 나를 때려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책에 보면 의인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트래쉬맨인가 이런 책 같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인형이 진짜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수세미가 눈, 코, 입 달려있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의인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인형한테 막 생명을 막 부여해가지고 인형이랑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사물을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나중에 뭘 잘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길이를 보세요. 길이 여러분 킬로미터든 미터든 센티미터든 내가 내 몸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센티미터는 뭘로 재죠? 엄지손톱으로 재죠. 엄지손톱을 갖다 딱 대면 사이즈가 딱 맞아. 이건 한 1cm 정도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내 팔 길이 갖고 딱 됐더니 한 30cm 정도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 했더니 한 1m 정도 나와. 내 키 한 120cm, 100cm에서 120cm 정도 돼. 그럼 내 키가 2개 정도면 냉장고 하나 정도 나오겠네? 이런 거. 응? 이런 게 사물을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일정한 보폭으로 우리 집 벽을 따라서 내가 한 바퀴를 뺑 돌았어. 그랬더니 50걸음 나왔어. 내 걸음으로 50걸음 나왔는데 엄마 걸음으로는 40걸음밖에 안 나왔네? 아니, 왜 똑같은 데인데 이렇게 걸음수가 다르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는 어떻게 보면 돼요? 넓이는 내 손바닥의 모양을 다 이렇게 모양을 갖다가 대고 그려. 엄마는 엄마대로 대고 그려. 그렇게 해서 걔를 종이로 오려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그걸로 덮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손으로 이렇게 덮었을 때하고 애기 손으로 이렇게 덮었을 때하고 당연히 개수가 다르겠죠. 이런 활동들도 다 넓이와 그런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 이게 뭐라고요? 사물을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 네, 의인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유튜브 그런 거 중에 넘버블럭스 같은 거 있잖아. 알파블럭스나 넘버블럭스 보면 막 거기 눈 달려있고 막 애들이 막 그 얘기하는데 너무 그 캐릭터가 되게 귀엽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면 그 알파블럭스에서 마법의 이 있잖아요. 마법사 모자 쓰고 맨날 이렇게 티 마시는 그 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캐릭터 안에 사람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걔의 특징을 잡아놓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만들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인화하는 것들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크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감정이 있어. 내가 화가 났어. 근데 이 감정을 보편적인 정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파란색으로 칠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동화책 같은 걸 보면, 화가 나거나 열이 날 때는 항상 어떤 색을 쓰죠? 주로 빨강색, 이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불같이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빨강색, 그리고 되게 이성적이고 딱 차가워질 때는 파랑색, 뭐 기뻐서 들떠서 날뛸 때는 노랑색, 뭐 이런 약간 그런 보편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또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또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5, 7세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사회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분노, 이런 건 이제 붉은색으로, 겨울, 그럼 흰색 또는 검정색 또는 아주 새파란색, 뭐 이런 색, 또 여름, 붉음, 뭐 봄 하면 초록, 막 이런 보편적인 그런 정서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바로 민감한 관찰력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어요. 사실은 이 네 번째가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제가 워낙에 관찰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식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관찰을 넣었는데 사실은 얘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죠. 관찰. 자, 그럼 여기 있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비를 봐요, 여러분. 나비. 그럼 나비를 보면 나비 날개, 그 나비 몸통을 가운데로 이렇게 딱 접으면 둘이 어떻죠? 날개가 접히면서 대칭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 나뭇잎 같은 거를 그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자세히 보세요. 나뭇잎을 특히 마주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대칭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자연에서 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죠. 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패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패턴. 자, 무당벌레 등에 있는 그 모양들 있잖아요. 검은 점의 모양. 그게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라면 다 같은 모양을 갖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 패턴이 달라지면 종류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순환. 아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되게 많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반복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고 이 반복되는 패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숨이 꼭 막혔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5세에서 7세 사이에 아마도 오늘 제가 어떤 문제집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셨다면 되게 미안해. 저는 5세하고 7세 사이에는 사실 문제집을
권하진 않아요. 문제집을 권하진 않고 그냥 뭐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별로 말리진 않지만 실제로 정말 엄마표를 하시겠다 또는 엄마가 아이랑 어떤 교감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4가지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하는 거, 우정, 사랑, 죽음, 삶, 뭐 철학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물을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민감한 관찰력, 또 나의 쌤 자연 관찰력이 너무 좋아. 나의 감정을 또 보편적인 정서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수학적 사고력의 바탕이 돼요.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수로 얘기하는 애들 굉장히 적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활동들이 많이 되던 애들은 9세, 10세 될 때 수 쪽으로 확 발달하는 그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